안녕하세요. 세상을 보는 눈 경제학의 박정호입니다. 오늘은 5번째 강의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돈을 번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이 두 사람 다 여러분들이 참 자주 접하게 됐던 인물들이죠.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계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IT 기기를 만들어서 돈을 번 것일까요? 아니면 진짜 돈을 번 궁극적인 경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걸까요? 오늘은 그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어렵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한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사진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사진의 실제 대화 내용은 제가 저 말 묶음표로 그려놓은 대화는 절대 아니고요. 제가 이번 강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말 묶음표를 다시 글을 써봤는데요. 자, 먼저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난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. 자, 빌 게이츠는 운영체계인 윈도우즈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PPT, 워드,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걸 전 세계에서 팔아서 돈을 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었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편지는요, 바로 빌 게이츠가 쓴 편지입니다. 저 하단에 빌 게이츠라는 어떤 뭐랄까요? 서명이 보이시죠? 자, 빌 게이츠는 저 서명을 쓴 저 편지를 누구한테 쓴 거냐 하면요. 그리고 왜 쓴 거냐 하면요.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하고자 하는 회사가 IBM이었습니다. 그리고 IBM에 예정된 날짜에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해서 공급을 하고 나서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요. 그런데 초창기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나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. 왜냐하면 바로 수많은 불법 복제 때문이죠. 불법 복제 카피본이 너무 많아서 당초 빌 게이츠가 기대했던 돈보다도 훨씬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그 당시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아직 정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었어요. 무슨 얘기냐?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수학적 연산자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제기되냐면요. 1 더하기 1이 2라는 그 수학적 연산자로 어떻게 남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. 저건 단순히 수학적 연산자에 불과하다.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뭐랄까요?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 때문에 그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 누군가는 저 개발자에게 돈을 꼭 내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던 것이죠. 바로 빌 게이츠는요, 더 이상 이런 정서적인 토양을 그대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아무리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봤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받기에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, 76년 2월에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라는 오픈 레터 투 하비리스트라는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컴퓨터 애호가들이 주로 보는 매거진에 저 편지, 저 장문의 편지를 기고하게 됩니다. 처음에 빌 게이츠가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라는 그 사실을 저 편지 때문에 전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천명한 사람이 돼버렸는데요. 자, 빌 게이츠는 저렇게 처음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소프트웨어도 지식재산권이니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십시오라고 저 공개 편지를 쓰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? 많은 컴퓨터 애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죠. 너는 어떻게 수학적 연산자로 돈을 내라고 하니? 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입니다. 이에 빌 게이츠는 낙담을 하고 원래 다니던 법학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?
또다시 컴퓨터 애호가들을 위한 공개 편지라는 2탄을 똑같은 잡지에 기고하게 되는데요. 그때 빌 게이츠가 기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내가 그 소프트웨어, 여러분들이 불법 복제해서 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몇 달 밤을 새가면서 개발을 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납품을 해놓고 받은 돈은 얼마밖에 안 된다. 내가 투여한 시간 대비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해 봤더니 차라리 지금 생각에는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굽는 게 더 효율적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다. 그런데 누군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누군가로부터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지만 앞으로도 누군가가 밤을 새면서 나처럼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.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게 더 이 진정한 컴퓨터 산업의 발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의 편지였다고 합니다. 바로 저 편지 이후 빌 게이츠는요, 자신의 어떤 신념에 준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고요. 그 뒤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 복제한 내용을 이용한 사람들을 철저히 그 관계 당국에 고발 고소해서 적지 않게 그 불법 복제가 계속 전파되는 걸 차단시켜 왔고요. 그래서 오늘날에는 진짜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서 써야 된다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. 따라서 앞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이 문구 기억나시죠? 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었어. 저 문구는 바로 지식재산권의 소프트웨어라는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이죠. 자, 이에 질세라 스티브 잡스 역시도 너처럼 나도 시장으로 돈을 좀 벌었어 라고 말하는 말 묶음표를 가져왔는데요.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시장을 형성한 시장은 뭘까요? 바로 스마트폰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폰은 2G 폰이죠. 저 2G 폰 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저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한 대부분은 통화와 문자였습니다.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저 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화가 잘 터지고 문자가 잘 보내지는지 확인을 하고,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설마 통화나 문자 같은 게 잘 안 가겠어? 이런 판단을 하시면 그 다음 결정할 구매 결정 요인은 요금제가 어떤 요금제인지, 두 번째는 저 휴대폰의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의 휴대폰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, 이걸 바탕으로 최종 휴대폰을 구매하는 걸 결정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휴대폰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휴대폰 자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통화나 문자만 하고 있고, 구매를 할 때 무슨 저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 같은 걸 고려해서, 즉 운영체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없을 시절이니 공급자는 어떻게 하겠어요?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고 나면 또 다른 휴대폰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또 출시를 하는 게 그나마 돈을 버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휴대폰은 머지않아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들 알고 있었죠. 왜냐하면 저 2G 폰 안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는데요.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게임 두세 개에다가 일정 관리하는 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던 저런 폰들이 바로 2G 폰입니다. 그 얘기 무슨 얘기냐? 저 스마트폰 공급자들 역시도 머지않아 휴대폰이 움직이는 컴퓨터가 될 거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. 하지만 그 누구도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?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그 소비자들이 디자인과 요금제만 고민하다 보니까 남다른 디자인으로 휴대폰의 디자인을 계속 바꿔서 출시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회사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돼버렸고요. 이렇게 휴대폰을 계속 디자인을 바꾸다 보니까 저 안에 뭔가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누군가는 저 2G 폰 안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탑재를 시켜서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실제
어떤 앱을 개발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버튼이 몇 개인지 화면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다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뭔가 훌륭한 앱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저처럼 디자인을 몇 개월도 아니라 몇 주 단위로 계속 바꿔서 신제품을 출시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? 앱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한 휴대폰에 최적화시켜서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더니, 그때는 앱이라 부르지도 않았죠. 개발해 봤더니 이거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휴대폰을 또 출시하니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또 개정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새로운 휴대폰이 또 나오니까 또 개정해야 되고, 그야말로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스티브 잡스는 저렇게 하면 움직이는 컴퓨터가 계속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아이폰은요, 3G 가장 초기 아이폰부터 가장 최근 아이폰까지 디자인이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. 버튼은 늘 아래 하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는 앱이라는 어떤 개념이 소개됐는데, 그 앱을 전 세계 누군가가 만들 때는 어떤 사이즈로 아이콘이 그려질 수밖에 없으며, 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링크가 돼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저기엔 규격화시켜서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그 사실을 좀처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. 따라서 아이폰이라는 저 휴대폰은요,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해 준 게 됐고요. 저렇게 아이폰이라는 시장은 화면의 크기라든가 버튼의 위치라든가 과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항상 일정하니, 나도 좋은 앱을 하나 개발해서 저기에 런칭해서 돈 좀 벌어보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2년, 3년, 5년간 투자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.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저렇게 휴대폰, 아이폰을 크게 바꿔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에게 한 수 더 뜨네요. 그리고 난 너보다 한 수 위에 있어. 그게 무슨 소린가?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게, 넌 네가 고생을 해서 번 돈이지만 난 아니지롱,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바로 그 정답은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. 초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스마트폰 화면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. 저 메인 화면에 나와져 있는 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. 그 어느 거 하나 애플 본사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게 나오는데요. 그것도 애플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. 그 다음에 네이버나 싸이월드도 나오는데 다음도 나오네요. 이런 앱들도 애플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. 자, 무슨 얘기냐? 아이폰은요, 저런 멋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앱들이 많아지고 많아져야 진짜 저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컴퓨터가 될 텐데, 저게 많아지려면 버튼의 위치나 화면의 크기를 크게 바꿔서는 안 되는구나. 그걸 바꾸는 순간 저 수많은 앱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버튼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건 프로그램 코딩을 전부 다 다시 하게 만드는 요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안정적인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형성해 놨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? 저 수많은 앱들 직접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. 그리고 많은 아이폰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이폰 하드웨어도 물론 좋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앱들이 본인들에게 더욱더 유용하기 때문에 바로 저런 앱들을 스스로 아이폰이 시켜서가 아니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고, 아이폰은 저 앱들이 하나하나 좋은 게 늘어날 때마다 아이폰의 부가가치가 더욱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빌 게이츠는 지금 보이시는 윈도우 화면처럼요, 윈도우 화면 모퉁이에 있는 대표적인 여러 프로그램들을 직접 개발하는데 직접 감독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보다는 조금 위가 아닌가,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. 자, 지금까지 총 5번의 강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이 있는데요. 그 의사결정이
편점에 가서 커피를 살지 생수를 살지 하는 소비일 수도 있고요. 지하철을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이런 부분일 것도 있습니다. 이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 그리고 바람직한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선택들의 결과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 학문을 계속 주목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자, 저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. 또 다른 좋은 기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